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제도 보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 실장 지시로 도입된 만큼 먼저 책임부터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관련해 가지고 누워서라도 다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후회와 어떻게 보면 책임론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시를 누가 했느냐, 김용범 정책실장이 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서 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주식을 잘한다고 말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스피가 일종의 이제 도박판이 됐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코스피의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자산 가치를 넓혀야 되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게 본주라고 하죠. 본주보다 3~4배가량 더 많이 회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단기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이게 2배 어떤 이득이 될 땐 2배고 손해 갈 때는 2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코스피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비중이 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가 들어가면서 더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ETF 상품의 40%다.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돈이 몰려서 전반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수급도 한쪽에 몰리게 돼서 지금의 코스피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키우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각종 발언과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지난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예산을 제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국민 보고에 예정돼 있죠. 아마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겁니다. 정부가 어떤 뭐 2개 회사나 아니면 여러 회사들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숫자를 만드는 거 아니냐, 쥐어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고요. 자, 김용범 실장의 그간 발언을 좀 보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자 이 집값과 전세값이 모두 올랐고요. 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하자 환율은 결국 1,500선까지 넘었습니다. 지금 시장과 엇박자를 낸 정책이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가지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는데,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시장에 그럼 역주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통 이제 부동산 또는 예금 뭐 이런 쪽에 묶여있던 돈들이 지금은 이제 생산적인 금융이다라고 해가지고 자본시장과 또 이 첨단 산업 쪽으로 지금 이 금융 자본들이 이동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ETF 같은 것들이 변동성의 우려를 크게 하거나 또는 지금 이제 자본시장 또는 부동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우려를 좀 낳아놓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시장 전체를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김영범 실장 한 사람의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것 이런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영범 실장이 지금 청와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이재명 정부 전체의 어떤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영범 실장의 의지가 현재 시장에서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 또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책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나 김영범 실장 전체가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가 시장의 역주행 중이다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범 실장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밀어붙인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이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 2025년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정부 들었으면 부동산 값이 오른다. 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난 달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김영범 실장이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다는 약속은 공약이 아니고 후보 시절 그냥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유권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한 겁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가 사단이 났잖아요. 공급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이 없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97 대책이 대출 규제고요. 627 대책이 대출 규제고 97 대책이 어떻게 보면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꾸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도 오르고 있고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부동산 민심을 본인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고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오만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올 1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계곡 정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5천 넘긴 거 보니까 이거 부동산 집값 잡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쉽다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이 있을 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게 맞는 말인데 본인은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만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고. 예. 다음은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에서 밝혀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만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2차례 상정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를 대변하는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 도중에 보안 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글쎄요, 뭐 좀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현장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또는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이 만약에 폐지됐을 때 그럼 과연 어떠한 보안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된다라는 법안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불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당일 탔던 SUV 차량이 찍힌 대형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 이 영상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다고요? 그렇죠. 이 SUV 차량은요. 범행 당시 장윤기가 타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범행에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남아있을 공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초 경찰도요. 이 차량의 존재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근 CCTV 그리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시동을 통해서 이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SUV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부분을 어렴풋이 확인은 했지만 경찰은 정확하게 어떤 판독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수사 기록만 남겨놨고요. 보안 수사,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의 이 같은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도 쪽으로 해서 SUV가 세워져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고 만약 피해자를 납치, 유인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그 해당 SUV에서 발견이 된 케이블 타이와 엮어서 생각해보면 이것을 피해자를 납치해서 성범죄 동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강간살인죄가 당연히 적용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평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증거를 놓고도 경찰과 보안 수사 과정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은 수사 초기에 장윤기가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휴대전화 통신 내역 조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강력 사건의 기본 수사조차 빠진 이유 납득이 되시나요? 전 사실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어떤 범죄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용의자, 가해자가 직전에 누구와 통화했는가, 최근에 누구를 자주 만났는가는 당연히 수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요, 1년치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고요. 최근에 특히 많이 만나고 연락을 했던 지인 등이 특정이 되어서 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들이 어떤 범죄 혐의점에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최초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 휴대전화 통화 목록 등을 통해서 측근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많이 통화했던 사람들이 특정이 되었다면 또 다른 좀 더 빠른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윤기 수사팀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오늘 오전 6시부터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오후에 검찰도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어제는 검찰, 오늘은 경찰입니다. 어딘가 좀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이 좀 연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진실을 위해서 피해자의 어떤 그 피해 유족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안타까움을 위해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장윤기 사건이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 플러스 어떤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됐고 네. 아예 앞으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 수사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흐름이 제동에 걸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은폐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고 소위 말해서 조직적인 인멸 과정이 있다면 그 위에 어떤 수뇌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9일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데 이어 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연일 경찰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막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자세로 일하니까 자기 식구라고 증거인멸하고 사건 은폐하고 사건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광주 가서도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이라고요. 국민의 생명 안전? 이 경찰이
경찰에서는 면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청사 보안에 문제가 된다며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광주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청장 대행까지 경찰이 연일 면담을 거부하는 모습, 이 국민들은 좀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제 와서 경찰 내부적으로 부실 수사 있었던 것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경찰도 압수수색 나서고 검찰도 압수수색 나서잖아요. 네. 그리고 뭐가 문제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국회의원들도 연일 경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 이어가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밝힐 때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열심히 수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짙은 아쉬움 남고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증거가 누락되고 실제로 만약 주요 용의자, 가해자가 분명한 이 피의자에게 편의가 제공됐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사안 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국민에게 모조리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떳떳하면 병적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탈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 병적 기록 공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잘못된 기록 정정도 안 장관의 퇴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오해만 키운다는 건데 이 국방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 논란이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논란을 줄이는 게 맞잖아요. 네.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료를 내서 논란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자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국민들은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방위 출신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국군, 그러니까 군 그 어떤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영창을 갔다 왔다면 그 영창을 갔다 왔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서 군 복무 중에 학교를 다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게 잘못이 있으면 고소를 해라. 내가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의혹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전의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또 다른 국면으로 시작되는 거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국기문란이고요.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탈영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거든요. 이 기록만 공개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지금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치 공세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 개혁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안규백 장관을 흔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그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닙니다. 작년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그 당시에 안규백 장관이 본인이 85년도 1월 달에 소집 해제를 받고 3월 달에 성균관대학교에 복학해서 1학기를 재학했던, 그래서 받았던 성적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객관적인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이미 다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적 기록표를 계속해서 공개하라. 지금 안규백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 병적 기록표는 이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잘못된 기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관의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 그걸 공개하거나 했을 때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장관을 퇴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잡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은 상당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안규백 장관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방위병 출신인 점을 지적하자 강감찬 장군도 문관 출신이다라고 맞받아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권율 권문장군, 조선시대 초기에 김종서, 율곡 이 선생, 신만양면설, 이분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20대 국방위원장 한교 의원처럼 삼성 장군은 아니지만은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국민의힘은 안규백 장관의 전문성 문제에 더해 탈영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요.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 참여자 수도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이 청원이 31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이 그 청원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지금 3군 사관학교를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부대 해체 작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 의견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관하고 있는 국방장관을 흔들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탈영 의혹까지도 또 한 번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뻔히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새로운 입장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국방부 장관이 임기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맡은 소임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뭐 교체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도 또 지금 장관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충돌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전북도당을 찾아 조우했는데요.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누긴 했지만 금세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또 대선의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외에는 여당의 책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컷오프, 억울한 컷오프를 했어도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전국을 지원유세 다녔던 제가 적임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열의 언어, 멸칭의 언어, 조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김 전 총리는 자기 정치라며 정 전 대표를 직격했고 정 전 대표는 난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김 전 총리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연일 고조되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허용을 얘기를 했고요. 또 저는 지금의 정부가 당연히 어떤 유지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께서 뭐라고 최근에 말씀하셨냐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정부 1인자와 2인자, 국정의 1인자, 2인자가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국민보다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본 겁니다. 자기 정치를 과연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의 어떤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당을 탈당한 전력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고수를 했다. 이 당이 남았다. 하지만 저쪽은 이른바 철새 정치인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을 지켜온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정부에 이렇게 있었던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던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초대를 하고 또 계엄 당시 김 전 총리 모습이 담긴 CCTV까지 공개하며 힘을 보탠 건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가 정 전 대표의 등을 돌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인터뷰로 어떤 인터뷰어의 스트레스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좀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발언의 수위들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해볼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김민석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당시의 어떤 행적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CCTV를 이제 본인의 인터뷰 과정에서 틀어준 것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당시의 행적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폭풍을 다른 어딘가에서 또 그런 영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내가 먼저 틀고 내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하는 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나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